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데 오늘은 액체 나갈 거예요. 액체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 건데, 여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분자가 아닌 고체처럼 여기는 뭐 특별한 계산 문제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잘 외우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 개념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겨울방학 동안에 썼던 개념 정리 교재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들어도 돼요. 자, 액체요. 여기 액체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물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액체 증기압에 관한 얘기,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액체 증기압에 관한 거는 우리 용액의 성질 얘기하면서도 웬만큼 많이 얘기했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의 성질에 관한, 물의 특성에 관한 얘기 좀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물이,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을 띄고 있는, 부분전을 띄고 있는 극성분자는 다 아시죠? 뭐 요거과 관련된 문제는 뭐 크게 나눠질 건 않고, 물 분자가 있는 수소 결합합니다. 알지? 예, 그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던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에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 있어요. 요거를 좀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라 그랬었어요. 자, 첫 번째는 요거 나왔지만 당연히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어떻다? 수소 결합 안 하는 애보다는 높다. 뭐 다 했던 거고. 두 번째, 융해열하고 기화열이 어떻다? 높다. 기화열은 딴 말로 증발열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융해하거나 기화시키려면은 그 물 분자간의 수소 결합을 깨야 되거든요. 수소 결합이 강하니까 열을 많이 가야 되겠죠. 융열 기화 크다. 요거 관련된 거는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데, 자, 요건 잘 알아둬야 돼요. 비열이 크다 하는 거. 요거부터는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비열은 물질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해가지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열의 정의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작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왜 만들었냐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지? 이때 그 저항성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단어가 비열이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 1g을 1도씨 높이는데, 그럼 열을 가해야 되겠죠? 얘는 1줄만 가하면은 1도씨 높아졌는데, 이건 10줄을 가해야 1도씨 높아지더라. 아니, 1도씨 높아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가야 되냐면,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놈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그 저항성을 수치화해서 끌어들이는 게 비열이고, 그래서 앞으로 비열은 저항성이다. 그럼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저항성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작겠죠? 중요한 거.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대. 이렇게 기억하고, 책에 따라서는 요거 비열이 아니라 연용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 알고 있겠지만 연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갖다 곱한 거죠? 이것도 결국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다. 비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대다 하는 거 알아두고, 요거 현상 기억해 둬야 돼요. 요거는 이제 특성이고,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또 자연 현상이 있죠. 현상 구별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 일교차, 연교차, 그 다음에 해륙풍, 해륙풍, 계절풍 하는 거 있어요. 요런 거 나오면은 여기다 비열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래서 무슨 차, 무슨 풍, 이런 거 나오면은 비열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열과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얘예요. 가열 시간과 온도 변화의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비열과 관련된 1순위 후보다. 잘 기억해 두시라 그랬었고, 자, 여기 고체예요.
그때 가열해가지고서 온도를 높였다가, 자, 이제 0도씨가 되면, 자, 이게 지금 H2O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얼음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녹죠. 이때 이거 융의 구간이고요. 다 녹아서 액체가 되면은 또 온도가 계속 높아지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끓죠. 그때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체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 가열 곡선에서요, 첫 번째, 여기 수평한 구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여기 기울어진 구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 수평형 구간과 관련된 질문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시간이 이게 가열 시간이고, 가열 시간은 가한 열량하고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고, 그래서요, 여기가 융의 구간에 이 시간 있죠? 그럼 융의 시킬 때 가한 시간, 열을 가한 시간, 가열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기화 구간에 여기 가열 시간 있죠? 이때 가열 시간과 열이 비례하는 거니까 이때 가한 열은 융의 열이 되겠고 이때는 기화열이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기화열이 더 크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다른 물질을 그러니까 비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융의 열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묻는다면 이 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가열 시간이 길수록 열량이 크다. 그렇게 판단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울기. 요 기울어진 부분의 기울기가 클수록, 자, 온도 변화 큰 거죠?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울기 클수록 온도 변화 큰 거니까 비열은 작다. 그래서 기울기하고 비열도 또 반대야. 네, 요거.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 얘기하고 요 가열 시간의 얘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액체 구간인데 액체 구간의 요 기울기가 이게 작아요. 그러면 비열은 얘보다는 커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요런 거 나올 수 있겠다. 뭐 요거는 쉬워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응고, 얼 때죠.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했었죠. 알았지? 네, 요거는 또 확률 되게 높죠.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세상에 얼 때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는 놈은 물밖에 없다 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물 분자 하나당 몇 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이 가능하대요. 이때 물 분자 하나당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 물 분자라고 쳤을 때 요 4개의 물 분자가 사면체 꼭지점상에 놓이게 된다고 하지요. 이때 모든 물 분자들이 다 4개씩 수소 결합을 했을 때가 바로 얼음이다 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때 모든 물 분자들이 다 4개씩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육각 비열이 만들어진다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증가해가지고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다 그랬죠. 근데 이유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런갑다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요, 이 단어 좀 봅시다. 이 평균거리라는 단어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평균거리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은 실제로 액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액체 분자 사이의 거리하고 이 얼음에서 이 고체 분자 사이의 거리 따져보면은 이게 더 짧기는 해요, 여기가. 하지만 여기나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더 길어져요, 얘보다. 그래서 평균 했더니 거리가 커졌다라는 개념으로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 평균거리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알아? 그냥 부피하고 같은 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평균거리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느냐면은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잠깐 그 전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수소결합수. 얼음물 수증기 중에서 수소결합수는 수증기 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아시죠? 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얼음의 경우에는 모든 물 분자가 다 4개씩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물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거 점선이 수소결합 기호인 거 아시지요? 여기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물, 액체 상태는 유동성이 있는 거죠. 모두 다 수소 결합하고 있으면 딱 들러붙어 갖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진동밖에 못하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어서 유동성이 없죠, 고체는. 근데 액체는 있다는 거고. 기체는 이것마저도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뜬다더라. 하나 더. 특히 여기 액체에서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소 결합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지? 액체 상태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 결합은 점점 많이 끊어지게 되더라. 자, 요거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요거. 온도에 따른 부피 그래프. 자, 이때 여기가 0도씨. 그럼 0도씨에서 요쪽은 온도가 이제 0도가 낮은 거니까 얼음. 요쪽은 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얼음이에요. 여기가 물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커요. 응고시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0도씨 물이고 이게 0도씨 얼음인데, 그래요. 물이 얼면서 얼음 되면서 이게 응고가 되겠죠. 부피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다.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물질은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더 크죠. 기체가 큰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H2O의 경우에는, 물의 경우에는 얼음하고 액체 상태 물하고 이게 얼음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이게 고체 상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 낮아지죠, 이게. 근데 물은 4도씨 물이 최소죠. 4도씨 물이 최소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피가 최소가 되는 요 상황이 4도씨다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라. 그랬고, 하나 더. 이거 부피 그래프를 주고서 자꾸 밀도가 누가 크냐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때 이게 뭐 응고가 일어나든 융해가 일어나든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럼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요걸 보고 밀도가 누가 크냐고 묻는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0도씨 얼음하고 0도씨 물 중에서는 얼음이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물이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죠? 그걸 갖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그려지죠. 요 그룹, 요 그림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는 이제 얼음이 되겠죠. 여기가 물이 되겠고, 아까 부피 그래프하고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도씨가 가장 밀도가 크다. 아까 4도씨가 부피가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응고시 부피 증가 밀도 감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뭐 1순위 후보는 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현상. 여기 현상 알아두세요. 아까 비열은 무슨 풍, 무슨 일교차, 연교차, 그 다음에 체온이 잘 안 변한다 하는 거. 얘는 얼음은 물에 뜨죠. 특히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집어넣었을 때 뜨는 건 세상에 H2O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H2O고 여기도 H2O인데 여기는 얼음 고체고 여기는 물 액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었을 때 뜨는 거는 H2밖에 없다. 다른 애들은요, 일반적인 물질은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벤젠이라고 할까요? 이 고체고 여기 벤젠 액체라고 하면은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었을 때 모두 다 가라앉아요.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지니까.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뜨는 것이고, 동파 아시죠? 부피 증가해서 깨지는 거. 그 다음에 풍화, 암석의 풍화, 암석 사이 빈틈에 물이 들어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얼어갖고 부피 커지면서 틈이 벌어져갖고 암석이 깨지는 현상. 그 다음에 표면부터 응고한다. 네, 요것도 요거 응고시 부피 증가 밀도 감소와 관련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호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도쯤 됐다고 치자. 근데 바깥에가 지금 영하 뭐 한 10도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을 뺏기고 냉각될 텐데 여기가 표면에 있는 물이 이제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언젠간 4도가 될 거고, 4도가 되는 순간 밀도가 가장 크니까 밑줄을 쭈르륵 내려가죠.
그럼 아래쪽에 약간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데 또 열을 뺏겼고 식어서 4도 되면 또 내려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죠? 언제까지? 몽땅 다 4도 될 때까지. 그런데 4도가 된 다음에도 또 열을 뺏겨갖고 여기가 3도가 되면 일단 안 내려가죠. 왜? 밀도가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니까. 그럼 이제 2도, 1도, 0도 될 때까지 계속 식어가지고서 네, 0도에 도달하는데 그래도 안 내려오죠. 왜? 4도씨가 가장 무거우니까. 4도씨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표면부터 0도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4도씨 물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표면부터 얼게 된다더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요. 요런 현상들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게 정리하면은 얘는 요 얘기하고 하나, 그 다음에 요 얘기, 그 다음에 요 얘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 요거 세 개가 문제가 참 자주 나오죠. 내가 볼 때 여기 문제 나와도 이거 한 문제? 많아요?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도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뭐 거의 이 중에서. 뻔해요.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자, 수능에서도 이건 잘 안 다뤄요. 문제도 잘 없더라고, 이거는. 자, 일단 표면 장력 얘기하기 전에 액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액체든지 간에 자신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표면 장력이고요. 아니, 그 이유가 표면 장력 때문이고요. 알았지? 그래서 표면 장력을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표면 장력의 의미는 이제 그건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액체를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하는 거 봐두시고, 여기서 이 표면적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기체 있죠? 공기와 같은 기체, 그 다음에 고체, 와의 접촉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최소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알았죠?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 액체 같은 경우에 그릇 속에 들어있는 액체는 요 표면이 수평하죠. 요렇게는 안 되죠. 요거보단 이게 표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 흔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요 액체 방울 같은 경우 이렇게 각진 모양은 안 된다는 거죠. 구형이 이게 표면적이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입자로 흩어진 것보다는 하나 뭉쳐 있을 때가 표면적이 작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 이런 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표면 장력은 구체적으로 정의가 뭐냐 하는 거 봅시다요. 표면 장력은 원래 본질적인, 그러니까 직역을 해봅시다. 직역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표면은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를 뜻해. 요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 표면 장력은 이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에만 적용되는 힘이에요. 속에는 안 돼요.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의 장력이란 물리학적으로 땡기는 힘을 뜻해요. 알았지?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에 잡아당겨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아당겨진다고. 즉 내부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다. 그게 표면 장력이에요. 이렇다고 하라고 했었죠. 네. 그거 왜 그냐고요. 자, 요거 수능 특각에 보니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좀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는요, 이 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분자들이 주로 아래쪽으로만 분포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즉 위에는 없다. 표면에 있으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이 분자들이 둘러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 간 힘을 작용하고 있을 건데 그 분자 간 힘에 합력을 해보니까 위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합력의 방향이 아래쪽이더라 한다는 거죠. 알았지? 그 표면 장력은 결국 분자 간 힘의 합력이에요. 알았지? 근데 이제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합력이 아래쪽 방향이고 내부로 끌어 잡아당겨진 힘을 받는다는 거고 이 입에서 속에 있는 분자는 위아래 다 있더라. 그래서 합력이 0이더라. 알았지? 그래서 표면 장력은 없더라. 있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표면 장력 때문에 표면적이 추구된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표면 장력 때문에 분자들이 막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표면에는 가질 수 있는 최소 분자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최소한 분자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작아지겠죠? 알았지? 실제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표면 장력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자, 표면 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 간임의 합력이니까 분자 간 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수소 결합하고 있으니까 표면 장력이 커가지고요. 실제로 안으로 많이 끌려 들어가요. 알았지? 그래서 이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 더욱더 줄어들고 그래서 표면적이 더욱더 작아진다 한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용기 속에 들어있을 때는 뭐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표면적이 줄어들어 봤자 뭐 수평면인데 알았죠? 여기 안으로 많이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렇구나. 그래서 표면적이 작다는 것이고. 잘 봐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얘기 봅시다.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분자 간임이 크면은 표면 장력이 크고요. 알지?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부피가 작아져서 분자 간임이 세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또 표면 장력이 커져요. 알았지? 자, 근데요. 어쩌라고요? 이거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 표면 장력 문제 나오면. 요거 중에서 누가 표면 장력이 제일 크냐 하고 따지라는 문제. 자, 표면 장력은 그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표면 장력 클수록 표면적이 작다. 거꾸로 그럼 표면적이 작을수록 표면 장력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보고서 표면적이 누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요것만 보면은 아이씨 이게 표면적이 누가 큰지 작은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체와의 표면적뿐만 아니라 고체와의 표면적을 줄이는 거라 그랬죠. 기체와의 표면적을 보니까 이게 얼핏 보면 구별이 안 가는데 이게 고체와의 표면적이지. 고체와의 접촉 면적. 이게 고체와의 접촉 면적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지금. 그죠? 고체와의 접촉 면적이 이쪽으로 갈수록 밑에가 적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표면 장력이 누가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접촉 면적, 표면적 커지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분자를 생각해 보면 얘를 둘러싸는 분자들이 요러고 놓여 있을 거고, 요거 분자 간임의 합력의 방향이 요쪽일 거고, 요때 요거 표면 장력의 X축 성분을 생각해 보자. 물리학적으로 분해해서 X축 성분. 그 X축 성분이 이쪽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으로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랬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잔뜩 퍼져 있어? 표면적이 작으니까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따질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똑같이 지금 물인데 고체와의 표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럼 표면 장력이 작아요. 아니 똑같은 건데 왜 그래? 온도 때문인 거죠. 온도가 높으면 표면 장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넓게 퍼지고, 이건 온도가 낮으니까 표면이 커져서 오그라든다. 알았지? 네, 요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현상 등장할 수 있네요. 여기 액체 방울은 구형이다. 알았지? 그게 표면적이 최소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똑같은 부피에 여러 가지 3차원 입체 도형의 표면적을 계산해 봤다고 하죠. 이 부피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표면적은 얘가 제일 작았다. 그래서 구형이 된다더라. 그 다음에 물 위에 뜨는 바늘, 소금쟁이, 물수제비 하는 거. 요거. 자, 여기 바늘을 갖다가 물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바늘을 물 위에 올려놓겠냐면, 원래 바늘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살며시 띄우는 방법 있죠. 컵에다가 이렇게 휴지 하나를 깔아놓고 위에다가 살며시 바늘을 올려놓은 다음에 연필 같은 걸로 휴지를 꾹 눌러서 아래쪽에 가라앉게 하면 바늘만 싹 뜨죠.
살며시 해야 되죠. 이때 요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살짝 이렇게 내려와요. 알았지? 근데 요러고 딱 평형 상태에 놓여 있죠. 그 이제 바늘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자, 요거 액체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는 표면적이 이랬었는데 얘가 요렇게 표면이 바뀌면서 표면적이 커지죠. 액체는 표면적을 줄이려는 경향성이 있다.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표면 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얘가 뜨는 거다. 그러니까 요놈 자식이 그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을 표면 장력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근데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액체 표면의 분자도 이러고 배열할 거고요. 그죠? 이때 요거를 합력을 해보면은 전체로 합력의 방향이 이쪽이 되면서 얘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 힘이 센 물 분자가 바늘을 띄울 수 있지, 분자 간 힘이 작아서 표면적인 작은 놈들은 못 띄우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뜰 수 있고, 소금쟁이가 물을 지그시 밟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 떠 있는 거죠. 물 수제비가 뭐냐면 물에다 돌멩이 던지면 통통 튀는 현상이죠. 그때 탕 튀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전부 다 이거는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이고,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물을 이렇게 따라 놓고요. 여기다가 동전을 넣어요. 뭐 클립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볼록 솟구쳐 올라와도 이게 안 쏟아지더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표면 장력의 방향이 이쪽일 테니까. 특히 물은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높이 올라와도, 뭐 심하게 높이 올라오면 쏟아지긴 하겠지만 안 쏟아지더라. 자, 그런 현상들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요 계면활성제라는 단어는 요즘에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 요거는 알아둡시다. 비누. 비누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애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있죠? 왜 비누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킵니까는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몰라도 되는데, 잠깐만 설명할까요? 좁아가지고 여기다 할까? 여기 지금 액체 표면에 이게 분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때 표면 장력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비누가요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그 통합과학 시간에 그 세포막에서 배웠던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 할 때 그 인지질 있죠. 여기가 친수성기고 여기가 친유성기고, 여기가 극성 부분이고 무극성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탄소하고 수소로 되는 탄화수소 사슬인데, 인지질은 요거 탄화 사슬이 두 개가 있는데 비누 여기 하나가 있어. 하나. 얘도 얘가 친수성기고 친유성기야. 비슷해 구조가. 알았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걸 계면활성제라 그래. 이때 그래서 비누를 갖다가 물에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게 표면에 이런 거 배열한대. 표면에. 표면에 배열한다고? 이러고. 그러면은 요 비누 분자가 물 분자하고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분자가 여기 합력을 줄여버리는 거죠. 위쪽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표면 장력이 작아지니까 진짜 속에 들어가 있던 분자가 밖으로 나오죠. 잡아당기면 약해지니까 밖으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끌려 들어가 있던 분자가 밖으로 나오면 요 사이 이렇게 끼어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좁아 죽겠어. 비켜! 하고 밀어낼 거 아니야. 여기 나오면서 비켜! 하고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던 놈이 일렬로 배열될 수가 없죠.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그렇게 되겠죠. 왜?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 거품. 그래서 거품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거품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비누. 정확히 세상에 그 계면활성제라는 게 비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이제 증가되는 거거든. 자, 알았죠? 그래서요, 잘 봐 이제. 요것도 문제 참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옛날에. 여기다가 비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체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겠죠. 표면 장력이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쭉 퍼져요, 이게. 그래서요, 요런 문제 있었어요. 여기다 이제 액체 방울이 이제 요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 여기 물덩어리가 있다고 했죠. 물덩어리. 이때 비누를 똑 떨어뜨리면 이게 퍼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이쪽에 있던 물 분자가 일로 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물의 흐름이 생겨요. 한다고 했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더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요거. 혼합용액의 표면 장력과 밀도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전에 이것도 문제 좀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 예전에 우리 선생님 겨울방학 때 했을 때는 그 하이탑에 보면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자, 여기 A라는 놈이 있고요. 밖에서 B라는 액체가 들어와서 혼합용액이 될 건데 이때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B하고 합한 혼합용액하고 이제 따지는 거야. 이때 얘 표면 장력은 얘보다 커지겠냐 작아지냐 자꾸 묻는 거야 이게. 이때 얘 운명은 얘가 결정한다고. 밖에서 들어오는 애 표면 장력이 크면 커져. 밖에서 들어오는 애 표면 장력이 작으면 작아져. 그게 결론이야. 그게 이 얘기야. 들어오는 액체를 담는다. 됐지? 왜 그러냐고? 이게 표면 장력이 큰 놈은 분자가님이 센 놈이지. 이게 분자간 놈이 센 놈이 들어오면 이 혼합용액도 분자가님이 세져. 그렇지? 얘가 A로 막 세게 잡아당길 테니까. 알았죠? 분자가님이 약한 놈이 들어오면은 얘가 들어가서 A를 잡아당기기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놈이 표면 장력이 크면 전체적으로 커져. 작으면 작아져. 근데 이게 표면 장력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밀도에도 적용될 수 있대. 밖에서 들어오는 놈이 밀도가 작으면 여긴 작아져. 크면 여긴 커져. 쉽게 얘기해서 밀도 작으면 가벼운 놈이 들어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겠지. 큰 놈이 들어오면 커지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 하이탑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었던 건데 여기 이렇게 얼음이 떠 있고요. 여기에 바늘이 떠 있대요. 이건 표면 장력으로 떠 있는 거고 얼음은 밀도에 의해서 뜬 거죠. 근데 여기다가 A라는 놈을 넣을 거거든. 이때 A라는 놈을 두세 방울을 넣었대. 이게 두세 방울 넣게 되면 여기 밀도 변화가 있겠지만 두세 방울에 의한 밀도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얼음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쏙 가라앉더래. 그럼 이 두세 방울 넣었더니 이게 쏙 가라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표면 장력에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쏙 가라앉아 버렸다고 하면은 표면 장력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혼합용액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라앉겠지. 표면 장력 때문에 이걸 띄우는 거고 표면 장력이 커야지 이게 이런 걸 띄우는 힘이 세져 갖고 띄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두세 방울 넣었더니 이게 가라앉았다면은 그럼 A는 표면 장력이 작은 애구나. 하나 더. 두세 방울이 아니라 뭐 한 2, 3mm, 2, 30mm, 2, 30ml 뭐 이 정도로 확 넣었대, 왕창. 그때는 밀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때 이게 슉 가라앉더래. 그럼 A가 들어갔더니 전체적으로 이게 밀도가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구나. 그래서 A는 물보다 표면 장력도 작아요, 밀도도 작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이 모세관 현상이 원래는 이게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게 따로 분류 안 했는데 이게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분류를 따로 하더라고. 그렇죠. 원래는 저 표면 장력이 하나의 그냥 응용예야 이게. 알았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잘 안 나오더라고 또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어떨란가는 모르겠어요. 이 수능 특강이 이런 거 보면은 이 문제가 거의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닌 거지. 옛날에는 좀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요거 세 개가 중요한 건데.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은 모세관이 그런 뜻이에요. 가는 관. 항상 뭐 가느다라 어떤 관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세한 틈, 그죠? 요런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암석 틈, 그 다음에 그 섬유 사이에 빈 틈, 그 수건 같은 데도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알코올 램프의 심지, 양초의 심지 같은 거, 그 섬유 사이에 빈 틈 있죠, 그죠? 그런 데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때 모세관 현상은 올라가기만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모세관 현상에서는 꼭 명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를 명심하라 그랬더라? 요거를 기억해 두자 그랬었죠. 문제 푸는 공식과 관련된 거고. 자, 여기 액체에다가 이렇게 관을 딱 꽂을 건데 이때 여기 부착력이라는 단어하고 응집력이라는 단어를 알아두라 그랬어요.
부착력과 응집력의 뜻을 묻는 문제는 없는데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부착력은 못에 관하고 액체 사이의 인력. 여기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못에 관하고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액체 사이의 인력도 있는데 못에 관과 액체 사이의 인력을 부착력이라고 하고 액체 사이의 인력을 응집력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죠. 됐죠? 이때 부착력이 큰 경우가 있고 응집력이 큰 경우가 있겠다는 거죠. 부착력이 크면은 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모세관 안쪽에 요거 액체 요 표면 있죠. 액면의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래로 볼록하고요. 응집력이 크면은 이건 내려가요. 그리고 액면의 모양 메니스커스는 위로 볼록하더라. 요거 정도는 이제 기억해 두고. 왜 그냐? 이러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한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다시 해보자. 자, 여기 액체에 지금 부착력이 작용하고 여기 액체 분자 간의 합력인 응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대충 반대 방향이야 대략적으로. 그러면 요거 합력을 생각해 보아라 한다 그랬죠. 그때 합력의 방향이 뭐 대충 이쪽이라고 치자. 부착력이 커서. 근데 요 합력을 X축, Y축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은 요 합력의 Y축 성분이 이 분자를 끌어올릴 거다. 쉽게 얘기해서 관이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응집력 때문에 서로 이제 분자 간 힘 때문에 얘가 끌려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요렇게 바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평면인데 이렇게 고평면으로 바뀔 거다. 아, 그래서 부착력이 크면은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근데 왜 올라가냐고요. 왜 올라가냐면은, 아니, 여기서 대기가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고, 여기서도 대기가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때 요게 표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작용할 거다. 알지? 이때 표면 장력하는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의해서 압력은 반드시 따라다니게 돼 있죠. 단위 면적당 힘인 압력. 그래서 표면 장력의 압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려는 힘이 생긴다 그랬지. 그 힘에 의해서 이 압력, 이 대기압을 상쇄시킨다. 그래서 모세관 안쪽은 대기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바깥에가 힘이 써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응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냐. 부착력보다. 그럼 전체적으로 합력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 그럼 이제 Y축 성분이 이걸 끌어내리고. 그러면 응집력에서 따라 내려오면 이렇게 바뀐다. 여기서는 표면 장력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이고. 그래서 대기압과 같은 쪽으로 표면 장력의 압력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압이 커진다 그랬죠. 그럼 전체적으로 힘이 세지니까 표면 장력은 압력이 세지니까 여기 내려가요. 여기는 올라가요 한다고 했었죠. 아, 이유는 그런갑다. 에이씨, 이거는 일반화학 책에도 없어. 그냥 그런갑다. 결과만 하면 된다. 결과만.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알아둘 거. 요때 요 관의 굵기가 작을수록 올라간 높이, 내려간 높이 커진다. 왜 그러냐면은 참고적으로 요 표면 장력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이때 표면 장력의 압력이 크면 많이 상쇄할 거 아니야. 그럼 많이 올라가겠지. 맞아? 그런데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더래. 이게 표면 장력이고 요게 관의 굵기 반지름. 알았지? 그래서 굵기가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굵기하고 높이는 반비례 관계야. 하나 더. 하이탑 같은데 이런 것도 물어봤죠. 그리고 표면 장력이 클수록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표면 장력 현상이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이유는 됐고. 자, 이번에는 액체 증기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잠깐만, 요거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나와봐야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인데 기껏해 이 중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그래프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그래프 있었었죠.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그 다음에 요거 표면 장력과 관련 지어져서 얘가 조금 이제 어렵게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액체 증기압 갈게요. 액체 증기압. 자, 밀폐된 용기에 액체 집어넣고 가만두면 증발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튀어나온 걸 증기라고 하며, 이때 증기가 다시 돌아와 액체로 자, 액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응축이라고 하고. 증발과 응축 거꾸로 반응 가역 반응이죠. 언젠가 뭐 어디에 도달해? 동쪽 평경 상태에 도달하죠. 동쪽 평경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이라고 하죠. 우리 동쪽 평경 상태 다른 말이 뭐더라? 포화죠, 포화. 네, 포화 상태. 이때 이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요, 수온기둥 갖고 하는 거 아시죠? 수온기둥 높이차.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여기다가 수온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여기는 진공이에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일기압이 가해지는데 여기는 아무런 압력이 없으니까 얘는 760mm 올라가겠죠. 이때 여기다가요 액체를 주입해요. 그럼 이제 액체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지? 선생님 이거 수온하고 섞이면 안 돼. 섞이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전혀 안 섞여. 금속과 그 액체, 보통 이제 뭐 분자 상태의 물질, 뭐 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는데 절대로 안 섞여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 여기서 증발 응축해 갖고 언젠가는 동쪽 평에 도달해서 증기가 나타날 거고, 증기압이 여기를 찍어 눌러요. 그래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는 대기가 지금 일기압인데, 그럼 이제 일기압이 여기 수온기둥 높이차 압력과 증기압 더한 거 같다더라. 그래서 증기압은 일기압에서 760mm Hg죠. 수온기둥 높이차 압력 H를 뺀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증기압력. 아유, 이거는 뭐 이번에는 뭐 나온다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증기압력 크다? 분자관임이 작다. 분자관임이 작은 놈은 분자관 이를 끊고 튀어나가는 분자들이 많아지죠. 증기 분자수 많아지니까 증기압력 커진다. 그래서 증기압력 크다, 분자관임이 작다. 기억하고,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누구에만 영향받아? 액체 양과는 무관하다. 특히 온도 높아지면 증기압은 커진다. 알지? 네, 뭐 기억해도. 고체에서의 증기압은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는 시험 범위에서. 이건 책이 없는 거니까 선생님의 상평형 이해하라고 지금 써준 것에 불과한 거고요. 자, 끓는 점. 뭐 이거 한두 번 했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온도. 예를 들어서 이게 대기압이 일기압인데 증기압이 점점 자라나다가 같아지는 온도. 그게 바로 끓는 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압이 커지면 끓는 점 어떻게 돼? 높아지죠. 대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고.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끓는 점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 끓는 점, 대기압이 일기압일 때 값이죠. 기준 끓는 점 그러면 대기압 일기압일 때 끓는 점. 그 다음에 뭐 이거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끓는 점에서는 전부 다 증기압은 뭐하고 똑같다? 대기압과 같더라. 네, 요거 6번 얘기는 뭐 참고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마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